지난 시간에는 푸드플랜의 개념과 푸드플랜의 특징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즉 패러다임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푸드 플랜이 기존의 정책과 다른 점은 농정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대로 정책을 편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식량 자급률이 계속해서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오래된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정책의 전환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993년 UR이 타결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기준은 점점 하락해온 식량 자급률입니다. WTO 이후 정부는 세계화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규모화 정책은 우리끼리의 규모화 경쟁일 뿐 다국적 곡물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농민들끼리의 경쟁만 부추기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농가들만 살아남고 규모가 적은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났습니다. 농촌의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세 소농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남은 농민들의 영농 규모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규모화가 진행됐지만 사람은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만 농촌에 많은 이유입니다. 비싼 한국 노동자 대신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쓰면서 전업농들은 더 잘 살게 됐을까요? 이 그래프에 답이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 세계 꼴찌. 영세 소농들이 남기고 간 농지로 규모를 더 키워도 글로벌 푸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젠 규모화된 농가들끼리 서바이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식량 자급률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국내산보다 수입 농산물이 많다는 것이고 수입 농산물이 많은 만큼 우리 농민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수입 농산물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수입 농산물은 값이 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같은 돈으로 국내산보다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입 농산물이 몸에도 좋을까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값이 싼 만큼 다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초제, GM 등으로 키운 농산물이 몸에 좋을 리 없습니다. 결론은 값싼 수입 농산물은 농민을 파산시키고 소비자의 건강도 위협한다는 겁니다. 갈수록 암 환자가 늘어나고 어린아이들도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환경이 제초제와 GM 등으로 재배한 값싼 수입 농산물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농업을 살리는 것은 나 자신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식량 자급률이 향상된다는 건 농민들의 삶이 향상된다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을 하면서 농업을 살리자는 것인데 지금까지 해온 망하는 방법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패러다임을 바꿔보겠습니다. 푸드플랜 정책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내용은 1. 정책 결정 구조, 2. 정책 추진 프로세스, 3. 정책의 대상 등 총 3가지로 요약됩니다. 오늘은 패러다임 전환의 첫 번째 순서로 정책 결정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업 정책은 모두 행정 공무원들이 결정했습니다. 정책의 수혜자이자 이해관계자는 민간인데 민간은 자문 역할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합니다. 일을 할 만하면 사람이 바뀌는 게 순환보직 때문입니다. 또 공무원들은 행정 전문가일 뿐 민간처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이 떨어집니다. 공정하게 집행할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공무원들이 정책을 결정해왔습니다. 그런 정책 결정 구조를 바꾸자는 게 푸드플랜 정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행정 중심에서 민관 거버넌스로 정책 결정 주체를 전환하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민간인들만 모여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 집행의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민간은 행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과관이 거버넌스를 이루어 정책을 결정하면 민간의 절실함과 행정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푸드플랜 연구 용역을 보면 정책 결정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내용이 전무하거나 미미합니다. 그저 열심히 민간인 의견을 많이 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행정 중심의 시스템을 바꿀 의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용역은 가짜 푸드플랜 연구 용역입니다. 이러한 연구 용역에는 푸드플랜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와 관련 8월 29일자 한국농정신문에 반가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농정 강선일 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푸드플랜이 실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식량닷컴 TV는 총 4회에 걸친 심층 취재를 통해 푸드플랜 정책의 허와시를 규명해 보겠다는 강선일 기자의 기사를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계속해서 푸드플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일 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푸드플랜 추진 과정, 지역 푸드플랜 실태, 차별성 없는 지역 푸드플랜들, 연구 용역 중심 푸드플랜을 넘어 라는 주제로 총 4회에 걸친 푸드플랜 기획기사를 예고했습니다. 푸드플랜은 촛불항쟁을 거치며 농민과 도시민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성과물 중 하나다. 푸드플랜은 단순한 먹거리 계획이 아닌 우리 농정의 틀거리 자체를 바꿔내기 위한 수단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농업 도농상생 먹거리 공공조달체계 강화, 농촌 지속가능성, 먹거리 기본권 강화 등 우리 시대의 과제가 푸드플랜에 담겨 있다. 그러나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시간은 이제 1년 6개월 남짓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푸드플랜은 시민사회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고 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사회에 걸친 기획을 통해 문재인 정부 푸드플랜의 역사와 문제점,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다음 시간에는 패러다임 전환의 두 번째 내용인 정책 추진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정책 추진 과정과 푸드플랜 정책 추진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식량닷컴 푸드플랜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푸드플랜 기획 세 번째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